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서해로 중국 어선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도 이게 우리 바다인지 중국 바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해경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이 반드시 기재해야 할 조업 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또 기재하지 않는 불법 조업이 허다하고요. 이 불법 조업이 적발되면 막대한 담보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불법 어구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그물코가 작은 어구를 사용해서 치역까지 싹쓸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단속에서만 50여 곳이 넘는 불법 어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비롯해서 우리의 해양 주권과 어족 자원을 지키려면 한시도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불법 어선들과 연일 전쟁을 벌이는 해경들께서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시니어 세대들의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멘토 시간이 있는데요. 최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의 산재 승인과 관련해 이 직업병과 산재 신청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요. 전남 지역에선 최근 고흥만 일대에 이것이 날아들면서 오염원이 유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식지와 월동지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새들을 말하는데요. 겨울엔 기러기, 두루미, 고니 등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흔히 이쪽 저쪽 잘 옮겨 다니는 사람을 이것에 비유하기도 하죠. 무리지어 계절마다 이동하는 이 새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부터 점검하고 다른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 추가적인 확산 소식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추가된 소식은 없고요. 네. 이제 전남 고흥 소재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지난 4일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이 됐고, 이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이 됐었고요. 방역 당국이 각 농장 단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차단 방향을 주문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앞서 방역당국은 11월 30일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이 되면서 이달 1일부터
이미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주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서 운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철새의 이동 경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이 가금류 농가에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단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또 농장 내외부에서 입는 옷이나 신발 등도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내외부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가금에서 폐사 증가나 아니면 산란인 저하 등과 같은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확인이 되면 즉시 방역 당국을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켜보지 마시고요. 네. 증상이 일단 의심이 되면은 1588-9060 거의 4060으로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쌀 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이거를 해외 원조에 사용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것이고요. 이게 산지 쌀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으로부터 5만 ton의 쌀을 매입해서 내년 해외 식량 원조에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 이전과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으로부터 5만 ton을 사들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보통의 식량 원조는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미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서 특히 농협에서 사들이겠다는 것이고요. 또 2023년도 벼를 대부분 농협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중의 벼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산지 쌀값 하락세 이것도 좀 주춤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앞으로 나올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치가 3차례 남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5일자, 15일자, 25일자 이렇게 3차례가 남았는데요. 일자에 비해서 한 2일 정도 뒤에 발표가 되니까 7일경에 나오는 산지 쌀값이 일단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지금 수준에서 산지 쌀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정부가 목표한 2023년산 쌀값 80kg 기준으로 20만 원은 넘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기는 하고 있기도 한데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서 파산하는 어업 경영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협중앙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오징어 위판량이 약 958톤, 지난해 같은 기간 위판량이 2,420톤 정도였는데요. 이에 비해서 40%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해안 지역의 어족 자원이 크게 줄면서 성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출하권을 포기하는 어업이 늘고 있고요. 또 파산하는 어업 경영체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 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오징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해안의 주요 어종 중 하나가 붉은 대게인데요. 이 붉은 대게도 어획량이 크게 지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배를 운항할 때 드는 연료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기름값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한 1.5배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산 자원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어군 탐지기 같은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영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실제 어업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게 아무리 노련한 선장이라고 하더라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면은 이게 아예 출항을 하지 않는 게 남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이런 상황 이게 좀 되긴 됐습니다. 그래요. 좀 그런 게 많은가 본데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어업인하고 어선어업을 대상으로 해서 용자금 이자 지원이나 특별 경영 안정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징어 어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감척 사업 추진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수협이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고요. 절반으로 줄어든 오징어 어획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 이들에게
일단 최대 3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보증을 좀 더 잘 서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요. 이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오징어 어선을 감축하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가를 넘나드는 불법업에 더해서 이제 한중일 해역을 돌아다니는 이 회유성 어류의 자원 문제가 참 단순하지만 않아서 네.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됐다고요. 그렇습니다. 4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명이 됐고요. 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송미령 후보는 농경연에서 농촌 정책과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정책 등에서 연구를 해온 연구 2분야 전문가이고요. 네. 또 강도영 후보는 해양 연구 전문가로 2006년부터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올해 2월에 해양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둘 다 연구자 출신이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디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자,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5873님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조마조마하십니다. 양기업을 하시는데 올해는 제발 무사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고요. 이거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지, 참 철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동을 제한할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합니다. 자,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년층들의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네, 우선 사전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긴 한데요. SNS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직업의 의미로까지 확장된 개념입니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네. 또 연예인과는 조금 다른 게 그 단순히 유명인이라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도 많이 활용 중인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인플루언서가 팔로워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기준이 있나요? 사실 이전에는 막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뭐 10만 이상, 뭐 100만 이상 이렇게 돼야지만 인플루언서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팔로워가 좀 작더라도 뭐 수천에서 10,000명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충성심 있게 또 이 인플루언서를 따르고 소비를 하게 되면은 되게 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또 수천에서 10,000명 이내의 인플루언서들만 또 마케팅에서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또 메가 인플루언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인플루언서가 장래희망에 네.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막 그 지방으로 골든벨 출장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 꿈이 유튜버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제가 또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 그렇죠. 과학자, 의사 뭐 이렇게 정말 전문직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요즘에는 유튜버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돼서 내가 꼭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고 내 팬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패션, 또 여행, 경제, 도서 뭐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이 많은데 이제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래 희망인 것뿐만 아니라
신흥 인플루언서 세대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시니어들이거든요. 시니어 인플루언서. 예.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그랜마, 그랜파와 인플루언서를 합쳐서 그랜플루언서라는 또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좀 멋진데요, 언뜻?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우리가 예전에 시니어 또 노인이라고 하면은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디지털에 친화적이지 않은 그렇죠. 세대다 이런 선입견이 강했는데 이제 실제로 시니어들의 인지 능력을 조사해봤을 때 젊은 세대에 절대 뒤지지 않고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50대 이상의 직원 비중이 기업 전체 임직원의 30%까지 증가를 하는 등 그들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인플루언서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양한 그랜플루언서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랜플루언서에는 누가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사실 엄마의 집밥 레시피는 진짜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해외도요? 네, 코로나19 시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집밥을 해주던 어머니를 촬영해서 아들이 이제 그 영상을 올리다가 인플루언서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어머니의 요리 꿀팁 그리고 레시피를 올리면서 각종 SNS 팔로워를 합하며 무려 2,700만 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야, 우리 인구의 절반이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우와. 그리고 또 썸남과 데이트를 준비하는 영상을 올리는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재밌겠다. 네. 나이가 90대인 할머니세요. 네. 예. 근데 팔로워가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예. 이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렇지, 썸남은 몇 살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나이하고 네. 상관없이 우리 네. 세대가 공감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국내의 경우에는 박막래 할머니가 가장 유명하지 않나 많이 들어봤죠. 네, 싶은데 사실 시작도 치매 위험 진단을 받고 손녀하고 같이 이제 간단히 영상을 찍어보자 하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본인의 이름을 건 밀키트 제품까지 출시를 하고 뭐 홈쇼핑에서 완판까지 시키셨다고 할 정도로 네,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됐고요. 또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패션 팁을 알려주는 60대 인플루언서들도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세대만 다를 뿐만 아니라 네, 분야는 전혀 네, 구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리 그 시니어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영향력이 커진다고 해도 그래도 기존의 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 네. 기존 인플루언서의 인기를 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사실 이미 팬층이 탄탄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인플루언서하고는 뭐 사실 조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랜플루언서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주제나 전개 방식이 되게 신선하고 새롭다 이런 부분에는 모두를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경력이 있는 요리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도 40년 동안 자녀와 손주들에게 음식을 해주던 또 어머니의 경험은 없고요. 그렇죠. 아무리 아이디어가 넘치는 뭐 가전제품 리뷰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시니어 본인처럼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서를 작성하는 그런 타겟을 시니어로 했을 때 누구보다 본인을 잘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데 분명히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듣다가 네. 이 부분에서 딱 머리를 쳤어요. 아, 맞네요. 네. 또 사실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그냥 누군가 나와서 혹은 연예인이 나와서 우리 뭐 모금을 합시다. 누구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펀딩을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퇴역 군인들 에게 이동수단인 전동차를 기부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 퇴역 군인이자 이제 본인의 이제 과거 전쟁의 경험담,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SNS에 업로드하던 그랜플루언서 한 분하고 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일상과 또 애국심에 대한 주제로 콘텐츠를 올리던 사람이 네. 내가 실제로 이 전동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모금이 되고 캠페인 효과도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역시 그랜플루언서의 인기 비결은 듣다 보니까 경험과 연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세월에서 체득한 이 경험치가 가장 큰 인기 비결인데요. 또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던 한 70대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무려 50년 동안 정비사로 일했다고 해요. 이분이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컨텐츠는 바가지 수리를 피하는 법. 이야. 네. 이야. 네,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네, 무릎을 탁 칩니다 지금. 네, 예. 자동차 공회전이 진짜로 나쁜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운전을 하고 뭐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정말 실생활에서 궁금하고 항상 논란이 되어 오는 것들을 네. 50년 경력의 정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회수 평균 조회수가 수백만 회, 뭐 수천만 회에 달하는 콘텐츠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 사로잡혔어요. 공회전 진짜 나쁜가? 어떻지? 사정에 네.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인플루언서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도 인기 요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90대 할머니 크리에이터는 매일매일 일어나서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촬영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짧은 콘텐츠들은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전유물이라고 보통 그쵸. 우리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이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고요. 이분들은 내가 배우고 싶던 운동, 뭐 발레도 배우고 지금은 아들이나 손주들이 도와주던 영상 편집도 내가 직접 배우고 싶다. 이렇게 도전 정신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지네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걸그룹이 있어요. 근데 경력이 도합 144년. 네. 4명의 디바. 이런 예능이 있었습니까?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큰일 났네. 왜냐하면 KBS 예능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심할서를 써야 될까요? 지금.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골든걸스라는 골든걸스. 예능인데요. 예. 사실 그간 방송계에서도 시니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뭐 평균 연령 76세의 원로 배우들이 여행을 떠나는 꽃보다 할배. 알죠. 네. 아유, 타사는 안 해. 네. 어떡하지? 있었고요. 네. 또 할머니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컨텐츠도 있고 네. 또 시니어 합창단인 뜨거운 싱어즈라는 그런 방송들도 최근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KBS에서 방송 중인 골든걸스의 인기가 최근에 굉장히 빨개졌죠. 큰일 났네요. 네. 뜨겁습니다. 예, 예. 네. 솔로 가수 4명이 차세대 걸그룹에 도전하는 컨셉인데 스스로 할미 걸그룹이라고 부르고 계시지만 이제 시청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도전에 거부감 없는 모습, 이런 모습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그 무대 영상 클립이 평균 조회수가 100만씩이 넘어요.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댓글에도 나이가 많은 것 치고는 잘한다. 네, 이게 아니다. 예. 네, 그냥 잘한다. 오. 그냥 멋있다. 한번 봐야 네. 되겠다. 네, 이런 반응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할머니 걸그룹을 보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용기를 얻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SNS에 재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니어들의 인플루언서 활동이 인기를 끌려면 젊은 세대의 지지가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랜플루언스의 성공 공식입니다. 아. 네, 역시 마케터 다 되셨습니다. 제가요? 시니어는 사실 네. 인플루언서 세대에서는 신입이긴 하지만 이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MZ 세대,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더하면 사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 시니어들 보통 예전에 경제활동이라고 하면은 폐지를 줍는다던가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주가 됐었는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굿즈를 만드는 사회적 굿즈. 기업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독특한데 사실 굿즈는 이제 기성품이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하고 멋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쓴 손글씨하고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제 엽서나 키링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감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고민 상담 자판기라는 걸 만들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고민에 답변을 해주는 네, 그런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 이러면 너 인생을 살아 이런 식의.
예. 그런 식의 이제 고민 상담을 아. 해주시면서 그걸 손글씨로 직접 써서 자판기에 넣어주는 아하. 네,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MZ 세대와의 소통들을 위한 장치들을 만든 게 사실 이런 그 그랜플루언서의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시니어 직원들이 작성한 이 교훈들 이 이제 사람들한테 너무 따뜻하게 와닿는다. 따뜻한 참견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그랜플루언서들의 행보들을 주목해보고 이들한테도 경험 또 연륜들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 또 마케팅 기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케팅 아이디어 업 시간 그랜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직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대응법을 알아보는 출근길 멘토 시간입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들이 폐암에 걸려서 산재로 승인이 났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근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산재 신청이 어렵기만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병과 산재 신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법인 권익의 권현욱 대표 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환경미화원들이 폐암에 걸려서 산재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한 20년간 환경미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최근 폐암에 걸려 사망하셨는데요. 가족들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늦게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전남 영안군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로 18년 동안 근무했던 A씨가 2019년 폐암 진단을 받고 21년 사망하셨는데요. 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 신청을 했고요. 공단은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쓰레기 운반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업무와 진료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네. A씨는 전남에서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10번째 환경노동자로 파악됐는데 본인의 병이 산재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본인이 병이 산재인지 모르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환경미화원들께서 쓰레기 운반차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모습 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매연이나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그 앞서 조리사들도 폐암에 걸려서 문제가 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리사들도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각종 흉이나 가스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 걸 다들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네. 물론 그 연구도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긴 했지만 네. 또 예를 들면 이제 광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석공, 용접공, 그리고 제철소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일러공, 페인트 도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폐암에 걸리기 쉬운 직종이고요. 네네. 의외로 우리 도심에 있는 지하철 역무원 분들도 이런 질환에 많이 걸리십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그 일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 충분히 직업병의 원인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산재 신청했는데 안 됐다,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노출됐는지, 네. 이제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노출량과 노출 수준을 입증하려고 해도 당시 회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고. 막 영업 비밀이라고 막 그랬다면서요. 예. 무엇보다 문제점은 너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만 따지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도 본인의 병이 산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좀 스스로 모르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예, 맞습니다. 예.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 그러면 내가 원래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혹은 우리 가족이 폐암에 걸렸었으니까 유전자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조리사분도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맡았던 이분은 당시에 내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극구 이제 신청을 사양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어서 어렵게 그때 당시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었는데요. 가깝게는 우리가 예전에 지붕에 왜 성면 플레이트라는 거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1급 발암 물질이었던 거죠. 네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냥 내 탓이겠거니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게 내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네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직업병과 이 산재 문제가 사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업 안전 이슈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좀 사회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산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산재 신청은 그러면 아까는 이제 주변에서 막 그분 설득했다고 하는데 그 본인이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또 어디에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본인이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사업주가 대신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입원 중인 병원에서도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예,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환경미화원은 소속이 그 지자체 관련한 기관이지 않을까요? 맞죠? 네. 네. 그럼 공공기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산재 신청은 좀 다른가요? 일반 기업에서의 산재 신청과 비교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적용되는 산재를 공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산재와 거의 비슷하지만 그 판단하는 프로세스나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썩 저는 뛰어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많이 실무에서 느꼈던 건데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소속 근로자가 산재 신청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또 이미 퇴사를 했거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예, 물론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요? 예. 오. 다만 그 회사에 재직했다는 이력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의뢰인 중에서는 예전에 광산을 퇴직하고 30년이 지나서 폐암이 발생했는데 네. 그 광산을 이미 폐광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도 산재로 신청해서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보험료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신청하는 것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일하다가 그러면 내 실수로 다쳤어요. 지금 계속 이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데 일하다 내 실수로 다쳤지만 이럴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오. 내가 실수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과실 책임주의라는 민사 원리와 차별된 점입니다. 네. 제가 근로자인데도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만약에 그랬을 때 네. 사업주가 인정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의 사실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부터 많이 막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제도가 사라졌고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는 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로 산재가 인정됐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인정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전엔 공무원만 인정을 받았고 일반 근로자는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 왜 그랬던 거예요? 공무상재해라는 법에 보면은 출퇴근이 명확히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게끔 명문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네. 산재보험법에서는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헌재에서는 네. 이게 문제가 많다, 차별적인 조항이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산재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입증은
다친 본인이나 혹은 사망하셨다면은 그 유족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민사 재판하고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문제가 그 말이- 많다. 아니 그 협조 당연히 안 해줄 거잖아요, 회사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야, 입증이 당연히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재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이게 사고냐 질병이냐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되는데요. 사고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사고가 났다, 발생했다라는 사실만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하면 되는데 네. 통상 사업주분이 확인서를 잘 안 써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쳤을 때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어떻게 다쳐서 왔습니까라고 보통 주치의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다. 이런 기록을 남겨두면은 증명할 때 도움이 되고요. 예. 반면에 질병은 많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예.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이 병에 걸릴 만한 어떤 유해 물질을 취급한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근데 일을 하면서 내가 다루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그 물질들이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도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 보면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걸 MSDS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어떤 물질이 취급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MSDS. 예. 예. 그러니까 회사 안에 이제 이미 기록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보통 산재 신청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아니면 또 생각보다 금방 걸린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14일 이내에 민원이 처리돼야 되게끔 규정이 있긴 한데 네. 잠깐만요. 산재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민원이 처리돼야 된다고요? 예, 네. 실제로는 사문화됐고요. 네. 짧게는 그거보다는 더 몇 주, 길게는 몇 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제 일회인 중 제일 오래 걸렸던 분이 3년 좀 나와서 결과가 나왔던 분도 계셨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근로복지공단에 보면 자체적으로 이제 역학 조사를 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이 정체됩니다. 근데 그 3년 넘게 결과가 나오는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역학조사가 오래 걸려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불리하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가 왜 본인 돈으로 산재 보험료를 낼까요? 예.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우리가 평소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자기 산재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국가가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보험료 할증 같은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엄격히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 적용되는 거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내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계속 안 납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심사 재심사 청구라는 제도 2번이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도 안 됐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도 다퉈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통상 처음에 안 되면 힘들게 그 과정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상 예를 들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해도 글쎄 뭐랄까 이미 다친 걸 되돌릴 수는 없고 후유증이 남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솔직히 다시 일하기가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산재 보상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자료에 국한되긴 하는데 다만 그때는 내가 얼마나 실수를 해서 다쳤냐, 즉 과실률을 따져서 그 보상 액수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중에 내가 실수했을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냐 이랬을 때 있다라고 답한 부분이 이런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출근길 멘토 씨가 오늘 직업병과 산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그 경험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억울했는데 잘 해결됐던 사건이 혹시 하나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사분인데 네. 그 폐암 선고. 예, 맞습니다. 그분도 30년 정도 하셨고 담배도 안 피시는데 폐암에 걸리셨죠. 네. 그래서 어렵게 설득한 끝에 산재 신청을 했고 당시에는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최초였어요, 그게? 저 분명히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저희가 최초인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앞서서 결과가 몇 개월에 나왔었고요. 예, 그 이후에 저희들도 좀 잘 해결이 돼서 그분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얘기들만 듣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멘토 오늘 노무법인 권익의 권현욱 대표 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철새였습니다. 6089님 정답 철새. 논산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환경미화원입니다. 아직도 산재 처리에 미진한 곳들이 많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지자체는 담당 주무관님들이 산재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미 과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 문자 참여해봅니다. 이거 노무사님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유, 6089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217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1882님도 보내주셨고 1483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퀴즈 잘 맞히시는 것 같아요.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마스크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개발, 세발 또는 괴발, 개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발, 세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이고요. 괴발, 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입니다. 글씨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죠. 자, 그럼 동물의 명칭이 들어간 표현으로 개코, 쥐코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